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크게 다쳤는데 보상되나요? 바람난 남편이 재산 분할을 피한다면 메신저 프로필 통한 저격, 명예훼손 맞나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자,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 살펴볼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요즘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 65세의 이 운전자의 이상의 이제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요. 이 실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운전 사고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된 두 가지 판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첫 번째 판례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 판례는 70대 고령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을 치고도 피해자를 이제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를 해갖고 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안 하고 도주를 했으면 뺑소니 같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일단 승용차를 운전하던 77세 고령 운전자가 편도 4차로 중에 1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령 운전자가 차로 변경 직전에 고령 운전자 앞쪽에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 차량 역시도 2차로로 이제 합류를 하다가 네. 서로 진로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고령 운전자가 그 차량을 이제 보지 못한 탓에 피해 차량을 충격을 하고 말았는데요. 네. 이에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랑 그 동승자가 각 2주 동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 역시도 약 500만 원 정도의 수리가 필요한 손괴를 입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기로는 그냥 이제 평범한 교통사고랑은 좀 다를 게 없게 들리는데 뭐 어떤 점이 좀 달랐던 걸까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고령 운전자가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네.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해서 도주를 했다는 점입니다. 고령 운전자는 그 이후로 본인은 고령이기 때문에 청력이 좋지 않아서 이 사고 자체를 인지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현장을 이탈한 것은 맞는데 도주할 생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고 도주치상 즉 뺑소니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고령 운전자가 이게 고의로 도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뭐 청력이 좋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도주라는 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상황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서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사고를 낸 자가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를 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사고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미필적 고의라고도 말을 하는데 네. 일단 사고가 났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을 했다라면은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바로 차량을 운전해서 현장을 이탈을 했다면은 이 또한 미필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뭐 어떻게 좀 된 건가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이제 최종 판단이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 법원에 제출되었던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모두 취합을 하여 보았는데요. 고령 운전자가 과연 도주에 고의가 있었을지를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 네. CCTV에는 사고 당시 지점에 과속 방지턱 등의 이제 충격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었고 사고와 동시에 고령 운전자의 차량 뒤쪽에 전면등이 불이 들어왔다가 꺼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 불이 들어왔다고 꺼졌다고요? 예, 이 말은 결국 그 해당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사실이 아, 인정이 네. 되겠죠. 이에 더해서 사고 충격으로 고령 운전자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순간적으로 접혔던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원은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충분히 인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주를 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충격적인 요소가 있을 만한 것들이 없었고 또 브레이크를 밟았던 부분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접혔던 부분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결국에 이제 고령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또 알려주실 판결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은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네. 이거는 이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었는데 이 취소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취소가 된 판결입니다. 그럼 다시 약간 회복이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80대 노인이었던 운전자가 2월경에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도주를 했던 사건인데요. 네. 문제는 이 운전자가 도주를 하면서 벌점 25점을 받았고 네. 같은 연도 3월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해서 200m 거리를 운전했다라는 혐의로 벌점 100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네. 총 1년 사이에 벌점 125점을 받은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가 1년간 벌점의 누적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은 이를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는 규정을 들어갔고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고령 운전자는 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즉 본인이 다시 운전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네,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유로 취소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운전자가 왜 소송을 제기한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도로교통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누적 벌금이 이 121점 이상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운전자가 5년 이내에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받지 않은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3회 이상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의 감경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은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운전이 본인의 어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이제 사실이 인정된다면은 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해당 누적 벌금 자체를 110점으로 감경해주는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아, 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는 본인이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본인과 이 배우자가 모두 80세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서 또 이제 여기에다가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대중교통 수단이 상당히 불편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다라는 점,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주거지에서 슈퍼까지 도보로 몇백 미터가 떨어져 있어서 이 차량이 없으면은 해당 물건을 사고 오고 가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생계 자체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벌점을 부과받은 해당 연도 이전에는 상당히 이제 벌점 자체를 부과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받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은 취소된 사람도 당연히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면허를 딸 수가 있는데
본인 나이가 원체 고령이다 보니까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이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운전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뭐 이동이라든지 생계 유지에 상당히 좀 지장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고려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의 어떤 주장을 받아줬을지 그 결과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법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고령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해당 처분을 취소를 해주었습니다. 네, 이 사건 처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노인들에 의해서 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 면허 취소가 당연히 타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아무리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한계상 그 이동권이 상당히 제약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들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또 노인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는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뭐 신설을 하는 조약을 만든다거나 또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입법 정책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취소로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가혹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신체 감정이라든지 어떤 제한을 거는 다양한 좀 정책을 마련해서 예방에 좀 더 힘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15년 됐는데 아직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상담자님 그 과거에 언제쯤이라고요? 15년 됐는데 네. 이혼한 지 15년 됐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네. 15년 전에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네네. 네.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는 부분이 궁금하신 거겠죠? 네네, 그렇죠. 네. 그 옆에 정석한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내용을 쭉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이혼 당시에 양육비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혹시 합의를 하셨거나 이러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판결을 받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혼할 때 애들 1인당에 20만 원씩 든다 해서 총 60만 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은 판결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합의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원에서 가셔서 이렇게 결정이 나신 건가요? 아니요, 합의했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신 거군요. 네네. 중간에 혹시 이 양육비를 달라라고 청구를 하셨거나 양육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뭐 압류나 내용 증명 등을 혹시 보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중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신 적은 없으시다라는 거죠? 네네. 네,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 네. 혹시 상대방의 어떤 재산 상태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시고, 이혼한 전 남편의 뭐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나요? 뭐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나 살고 있는 곳 이런 정도 아실까요? 살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예. 그 주민번호하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요. 주민번호랑 전화번호는 아신다. 음. 네, 일단은 그러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5년 전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이제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과거 양육비라는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있던 양육비도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상대방에 있어서 이 양육비란 것도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채무를 갚으라는 청구를 하잖아요. 저희가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하는 것처럼 이 상당히 유사한 과정으로 이 양육비를 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재산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채권 채무 관계랑 비슷하게 양육비도 상대방의 이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랑 전화번호는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일단은 재산에 대해서 이제 양육비 청구소를 준비를 하시면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이제 재산 조회 같은 거를 함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산 명시? 명시나 조회. 일단은 명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절차로 조회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산 명시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상대방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직접 법원에다 제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육비를 지급을 받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걸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청구 권한이 돼서 이 사람이 재산에 대해서 이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준비를 하는 것을 법원에다가 통보를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제 본인이 알아서 돈을 주겠다 하면은 이 정도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만, 재산이 분명히 존재하고 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서는 더 이상 이제 뭐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나선다면은 이제 압류나 이제 압류 추심, 압류 전부 절차 같은 걸 통해서 강제 집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법원에 청구하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원에 법원에-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아. 하셔야 되는지. 일단 법원에 청구를 하시려면은 이 재산 명시랑 재산 조회만 따로 신청도 가능하신데, 가장 좋은 건 어차피 재산 명시랑 조회를 신청하시려면 이걸 왜 명시를 하고 조회를 신청을 하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하면서 이걸 동시에 같이 넣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락처랑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계신다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주소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 보정 명령이라는 게 떨어지게 될 텐데, 이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서는 주민센터 같은 데를 방문해서 상대방의 주소가 나와 있는 등기부 등본과 초본 같은 것들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초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주소지를 기재를 해서 보정을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소장 접수하신 거랑 신청서 같은 것들이 다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가지 절차가 왔다 갔다 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조회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재산이 조회가 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제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또 다투셔야 되는 겁니다. 좀 이 부분이 근데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겠지만 뭐 다른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은 작년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제 약칭으로 양육비 이행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률을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해당 법에 따르면 합의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걸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제 직접 지급 명령, 또 이행 명령 신청 대리 등 필요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같은 것들을 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소송을 진행할 때 좀 약간 격가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자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 의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거나 뭐 합의를 하셨다면은 그 시점부터 각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소송으로 청구하시는 경우는 법정 이율에 이제 5%까지 추가로 이자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아마 이제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채권들은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이제 이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채권의 효력이라는 게 없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혼 당시에 이제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원에서 이제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판결을 내린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에서 말씀하셨던 합의나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법원에서 없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바로는 합의를 이미 보셨다라고 하셨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매 지급 시기가 있잖아요. 만약 매달 6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으면은 이 매달 지급하던 시기로부터 역산해서 3년 동안만 이 지급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이 3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만약에 지금 자녀분이 20살이 막 됐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3년 안에 있는 이 양육비를 이제 지급을 해달라라고 청구가 가능하시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15년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육비가 쌓여 있을 텐데 좀 안타깝게도 전체 금액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역산으로 3년에다가 플러스 이자 비용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네. 표현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이 내용들이 조금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양육비 청구를 하시면서 그 재산 명시 신청도 함께 하시는 방법을 지금 좀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고 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 내용 보시면서 조금 어려운 용어들은 한번 직접 이렇게 검색해 보시거나 찾아보시면 도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저희는 상담 진행하도록 하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합의하고 판결에 있어서 그 양육비 산정 그 방식에 따라서 좀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말씀드렸던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합의나 이제 판결로 인해 갖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없는 경우를 네.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합의나 판결이 있기 전에는 해당 양육비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로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민법으로 치면 이제 만 19세가 도달한 때로부터는 10년 안에 소멸시효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합의나 이제 판결로 인해 가지고 결정이 났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서 판결로 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런 합의 같은 경우에 보통 정기금이라 해서 네, 뭐 저희가 매달 지급하는, 지급하는 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또 민법에 따라서 3년 동안에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일단 과거에 못 받았던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재산 명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신다라는 분들이 맞아요. 많으세요. 아무래도. 절차를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거를 조회를 해갖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속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하겠지만 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저희 네. 법률에서의 격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의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소멸시효 부분을 좀 알아서 챙기실 수밖에 없는 일정 기간을 예. 행사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게 예. 이렇게 좀 법적으로 그래서 되어 이런 있죠. 부분을 놓치시지 않도록 주의하신 것이 좋겠고, 또 이러한 부분이 원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 이행 관리원 같은 기관을 신설을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찾아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육비 이행 관리원 부분은 최근에 이제 또 새롭게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새해를 맞이해 올해 안으로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을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운동 중에 옆 사람이 사용하던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간 회원들 사이에서 헬스장 기구 간 간격이 좁다는 불만이 자주 나왔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운동기구에 맞아 다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헬스장 측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그리고 체육시설 업자는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헬스장은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안 된 곳이라고 합니다. 헬스장 측에 보상을 요구하면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나올까 봐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와, 요즘에는 이제 뭐 새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그렇지만 뭐 다이어트를 해봐야지, 바디 프로필을 찍어봐야지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운동을 하러 건강해지러 헬스장을 갔는데 헬스장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부상을 당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헬스장에다가 이 보상을 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부상을 입으셨다면은 당연히 이제 부상을 직접 입힌 상대방이나 이를 관리해야 되는 헬스장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고랑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좀 위험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헬스장의 기구 간격이 좀 좁다는 불만이 회원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있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회원들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헬스장 측에서 이 위험을 좀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방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기구 간격이 좁아서 부상을 당한 다른 회원들도 있었다라면은 네, 이거를 헬스장 운영자가 몰랐을 리는 없겠죠. 네. 예,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관련된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면은 당연히 주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어떤 증명 책임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 쪽에서 져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피해가 있었다는 걸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피해를 입으신 지금 골정상을 입으신 사연자님께서 이제 좀 증명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체육시설 업자가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헬스장은 이 보험도 지금 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체육시설업자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서 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들은 이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이 단련 업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소규모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무인데 왜 가입을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지기는 쉽지 않을 수 예.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헬스장 측에 이제 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면 그때부터는 또 어떤 전략으로 나아갈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건 결국에는 손해배상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회원들 부상이 잦았다고 하니까 이 부상을 입으셨던 다른 회원분들과의 어떤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네. 뭐 집단 소송처럼 한 번에 같이 소송을 진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쳤으니까 이런 진단서 같은 걸 확보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많이들 관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은 왜 다쳤는지를 보통 의사들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의사들이 다 진단서나 소견서 내용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아, 그러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와서 이 부분을 다쳤는지를 어느 정도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헬스장 간격 같은 게 문제가 됐다고 하셨으니 줄자 같은 걸 챙겨 가셔서 실제로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해서 사진으로 남겨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보통 평균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를 좀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헬스장은 이렇게 좀 좁았다. 그렇죠. 뭐 통상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까지 좁았다 하면 한 1m 이내일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운 간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헬스장의 과실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보통 요즘은 헬스장 안에서도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 이 CCTV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이제 헬스장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CCTV를 알아서 제공할 거라는 건 좀 기대하기 그럼 어려울 수가 어떤 식으로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어쨌든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갖고 이제 수사기관의 협력을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법원에다가 해당 증거를 먼저 보전하는 신청을 통해 갖고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CCTV를 확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실제 이 운동기구 사용 중에 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종종 이런 헬스장이나 다중이용 시설에서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관리 주체한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좀 잘못된 방식으로 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을 알려줘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말씀하신 걸 이제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본인 스스로 부주의하게 부주의하게 했던 했다고 하면은 아마 관리 주체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아마 크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관리 주체들은 어쨌든 주의 의무 위반을 안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본인이 충분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행위가 아. 있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과실도 당연히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오로지 그 책임이 헬스장 측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어떤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인해 다쳤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라도 다투기가 좀 쉽지는 않거나 서로 이제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따질 수도 예, 있겠군요. 아마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상담자님께서 이 사연 주신 분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조언 한 말씀 주시죠. 일단은 앞서 이제 손해배상 증명 책임에 대한 1차적인 증명 책임은 결국 이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이제 소송 전략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손해가 발생을 했고 이 손해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진이나 진술서, 진단서 같은 것도 확보를 하시고 가장 좋은 건 결국에는 사고 당시의 영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CCTV 같은 걸 객관적 증거로 해서 부동 증거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좀 약간 다소의 마찰이 있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초적인 증거를 정리하신 후에는 결국에는 손해배상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가 발생을 했다. 그다음에 이 인과관계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걸 둘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배상액을 내가 나의 심정적으로는 막 얼마를 네. 요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법원에 줘야지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좀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손해배상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에 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이 사무실 여직원과 바람이 났는데요. 남편을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제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남편과 여직원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고 벌써 3년이 넘게 별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저는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과 살았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버는 돈으로 충당했고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남편을 기다려왔는데 얼마 전 어이없게도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해 줄 테니 재산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은 빚이 많아 나눌 재산이 없다는 건데요.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별거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남편 빚이 정말 있는 건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을 속셈으로 없는 빚도 만들어낼 인간임에 틀림없는데요. 남편이 빚이 있다면 어떻게 재산 분할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참 오늘 이렇게 좀 양육비를 많이 못 받는 분들의 사연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남편분을 계속 기다렸는데도 좀 이혼을 오히려 하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재산 분할이라도 받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채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재산 분할할 때 이 채무도 나눠야 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채무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법의 이 원칙상 부부 일방이 이 혼인 생활과 전혀 무관하게 빚을 진 경우에는 그 채무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 혼인 생활과 무관할 경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채무가 있어서 재산 분할은 못한다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빚이 많으면 재산 분할이 뭐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아까 그 혼인 생활하고 관련이 있는가? 네. 네, 뭐 일단은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은 네, 그 채무를 상계하기 전에 어쨌든 재산을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엔 퇴직금이나 뭐 연금 같은 걸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자를 한 경우도 있고 이런 장래 수입도 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재산 분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중에 이제 미래에 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사연과 같이 좀 채무를 이유로 재산 분할을 못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나요? 이거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아, 문제입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이제 숨긴 다음에 채무만 내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다 예. 만들어 놓고 나 이제 빚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없는 빚도 만들어낼 인간임에 틀림없는데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좀 부글부글 하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뭐 이분이 실제로 빚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남편분이 그 차용증이 있으면 그게 다 채무로 인정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처분 문서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재된 내용들이 인정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이 차용증 자체가 위조되었다거나 뭐 실질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데 합의에 따라서 이제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겠죠. 아, 그러면은 정말 뭐 허위로 일부러 이렇게 채무를 만들어냈다 이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좀 뭐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이혼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네. 형사법적으로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사법적으로는 이러한 차용증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통정 허위에 따른 무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주장을 해가지고 손해배 만약에 여기에 따라서 손해가 또 발생을 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는 이 재산 분할을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을 해가시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뭐 예금 등 같은 것들은 조회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재산 관계랑 또 그 흐름을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으니 사업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당연히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세청 같은 데 조회를 통해서 해당 신고 내역을 통해 대략적인 자산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 주장하는 채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차용증이 있다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또 확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한 무효를 주장을 해서 민사적으로 이 부분을 무효 처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이제 빚이 있다고 하는 얘기에 좀 너무 이렇게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 빚들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허위로 만들어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재산도 차후에 또 수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라고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시죠. 1년 6개월 전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는 80만 원을 받기로 했고요. 한 달에 한 번 1박 2일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여자친구와 놀러 다니는 커플 사진을 SNS에 올리기 일쑤였고요. 놀러 다니는 걸 인증했는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면접 교섭을 할 때도 그 여자와 함께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받았을 혼란과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이 아빠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면접 교섭을 서너 번 한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면접 교섭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바쁘다면서 제 전화도 피하고 그렇게 양육비를 밀린 게 1년이 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메신저 멀티 프로필에 아이들 아빠를 저격하는 프로필을 만들었는데요. 저격글과 함께 전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멀티프로필로 그 사람만 볼 수 있게 해놨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 게 맞나요? 정말 그런 사람이 아이 아빠라는 게 부끄럽고 속이 상하네요. 네, 오늘 정말 나쁜 아빠들 특집인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을 피운 당사자가 이렇게 좀 뻔뻔스러운 경우 많은가요? 일단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바람의 원인이 된 당사자가 이렇게 좀 뻔뻔하고 당당한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참 화가 나지만 저희는 또 법률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메신저 프로필에 전 남편을 저격하는 내용을 올렸고 그 여성분 바람핀 것으로 보이는 아니면 놀러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여자친구 사진도 함께 올리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명예훼손으로 이제 이 전 남편이 고소를 했는데 명예훼손이 적용될까요? 일단 뭐 온라인상 명예훼손을 따져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공공연하게 그러한 비방 내용을 적시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런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멀티 프로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지금 여기에선 전 남편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필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형사법적으로 둘로 이제 분설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필 내용을 작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의견의 표현 같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명예훼손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프로필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이 명예훼손이다 아니다가 좀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네. 올리시면서 뭐 어떤 내용을 글에 적으셨는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이 뭐 추상적인 내용만 뭐 표현을 하셨다, 뭐 감정의 뭐 표현이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갖고 이제 멀티 프로필이라는 걸 사용해서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남편만 보도록 설정을 해놨다라는 부분이 이게 그 핵심이거든요. 프로필마다 좀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예. 네, 특정인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설정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보이고 그 남편만 그렇게 해당 네. 프로필 내용이 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명예훼손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파 가능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당사자는 그 전파 가능성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만 봤다라면 이 전파 가능성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 여지가 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통은 이제 온라인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일단은 보통은 모두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 같은 데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뭐 올린다던가 이런 네. 경우에 당연히 전파 가능성도 인정이 되고 또 카카오톡이나 단톡방 같은 것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 명예훼손 규율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어느 부분까지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뭐 감정의 표현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소위 말하는 욕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모욕 같은 걸로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실 필요가 있고 다만 뭐 이 나쁜 자식아 이 정도의 표현 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감정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어쨌든 본인이 어떤 분노가 있더라도 좀 조심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양육비 받는 얘기는 이제 앞서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면접 교섭 얘기를 좀 이제 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여성과 지금 아이를 같이 만났거든요. 이 부분은 좀 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네. 부분이 정말 싫겠죠. 네, 근데 여자친구랑 아이를 만나다니 이건 예. 좀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일단은 남편이 교제를 하고 있는 여성과 아이를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고 다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지가 가장 우선시 되거든요. 법원에서도 결국 면접교섭권에서 가장 우선시 따지는 거는 자녀한테 어떤 이런 생활적인 부분이나 성장에 있어서 이런 복리를 해치는 것이 아닌지 자녀의 어떤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야지 않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만나고 있다 하면은 네. 이런 부분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이 면접 교섭을 이제 제한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느덧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석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의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